여러분, 찜질방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뜨끈한 황토방, 머리에 양머리 수건을 두르고 구운 계란을 까먹는 그곳. 하지만 말입니다. 그 찜질방이 지금 유럽 한복판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관광 트렌드를 뒤집고 심지어 한 작은 호텔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다면 믿으시겠어요? 프랑스 남부의 한 작은 호텔. 코로나 이후 파리에서도 니스에서도 외면당한 이 마을은 점점 폐허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은 사라졌고 호텔 운영비는 폭등했으며 문을 닫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호텔은 한독식 온돌 체험을 원하는 유럽 전역의 관광객으로 미어터지기 시작합니다. 전 객실은 풀북, SNS엔 한류 힐링 성지라는 해시태그가 쏟아졌죠. 대체 한국 찜질방이 그들에게 어떤 감동을 줬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놀랍고 따뜻한 기적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작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장 마르셀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3이 되었고 이 호텔은 저희 가족이 3대째 지켜온 곳입니다. 라벤더 밭과 올리브 나무로 둘러싸인 이 마을에서 자란 저에게 이 호텔은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라 삶의 전부였죠. 손님들에게 따뜻한 방을 제공하고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를 내어드리며 사람들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이 저에겐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은 저희 호텔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깐의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금과 저축으로 버티면 금세 회복될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자 관광객은 자취를 감췄고 예약은 매달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운영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사람들은 여행을 두려워했으며 마을 전체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약 취소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저는 곧장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호텔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숙소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지방보건청 인증도 받았습니다. 객실마다 소독제를 비치하고 매일 방역 일지를 써가며 투숙객의 안심을 유도했죠.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 코로나 대응 숙소로 등록하며 프로모션 할인도 걸었습니다. 단골 고객들에게는 이메일로 특별 쿠폰을 보내며 재방문을 독려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현지인 관광 수요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지역 힐링 여행 패키지를 기획했습니다. 라벤더 농장과 와이너리, 자전거 투어 코스를 묶은 3박 4일 코스를 만들어 웹사이트에 홍보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홍보 영상을 찍고 SNS에 광고도 집행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간헐적으로 몇 건의 예약이 들어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하루 머무는 출장객이거나 가격만 물어보고 사라지는 이들이었습니다. 방역 인증도 할인 쿠폰도 패키지 상품도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습니다. SNS 광고엔 시국에 무슨 여행이냐는 냉소적인 댓글이 달렸고 심지어 지역 주민조차 지금은 아무도 여행을 하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멈췄을 때는 혼자 달려봐야 소용없다는 걸요. 몇 개월이 지나고 통장의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직원을 줄이고 아침 식사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호텔 바도 폐쇄했습니다. 그럼에도 전기세, 수도세, 유지보수비는 계속해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떠도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도 대화를 줄였고 손님이 없는 로비에 멍하니 앉아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던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체념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풍경, 똑같은 적자, 똑같은 침묵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스스로에게 수백 번씩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이 호텔을 접는 게 맞는 걸까? 제가 세운 것도 아닌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이 공간을 제 손으로 닫아야 하는 걸까? 무겁고 고요한 질문들이 마음을 짓눌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막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려 마을 전체가 조용히 잠긴 듯한 그날, 저는 늘 하던 대로 로비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호텔은 낡은 시계 소리만 들릴 뿐이었고 제 손엔 습관처럼 따라 놓은 와인잔이 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그리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듯했고 눈앞의 현실이 너무 낯설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고요한 절망 속에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노트북을 켰고 유튜브에 힐링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스쳐 지나가듯 본 영상 하나, Korean Traditional Sauna.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클릭했지만
화면에 펼쳐진 풍경은 전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뜨끈한 바닥에 옹기종기 누운 사람들, 수건을 머리에 둘둘 감은 모습, 다들 조용히 앉아 계란을 까먹거나 식혜를 마시며 나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장면들이 묘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말없이 몸을 쉬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는 놀랍도록 깊은 평온함이 있었고, 낯선 그 문화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영상 속 한 외국인의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한국 온돌 사우나는 신비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오면 마치 다시 태어나는 기분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밤 이후 저는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단지 따뜻한 방에서 쉬는 것만으로 그렇게 만족해하는 걸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 호텔 사무실에 앉아 찜질방 관련 다큐멘터리, 여행, 후기, 블로그 글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단순한 시설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는 어떤 힘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방식부터 황토로 만든 방, 소나무 장작의 향, 땀을 흘리고 나서 마시는 시원한 음료로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이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서 문화적인 치유라는 감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리막길에서 멈춰선 저의 발끝에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우리 호텔에 도입해 볼 수는 없을까? 처음엔 황당한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 마을 한복판에서 찜질방이라니요. 하지만 제 안의 직감은 확고했습니다. 지금껏 제가 시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 이건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경험을 파는 형태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면 리모델링이 아닌 작게라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안쪽 늘 비어있던 2개의 작은 객실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을 한국식 온돌 찜질방 스타일로 바꿔보기로 한 겁니다. 무작정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지의 인테리어 전문가와 상의하고 한국의 난방 시스템 관련 자료도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전통 온돌을 완전히 재현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였지만 전기 온돌 패널과 황토 타일, 나무 소재의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구현하려 했습니다. 벽에는 한지 느낌의 조명을 달고 바닥은 손님이 맨발로 누웠을 때 뜨끈하게 데워지도록 설계했습니다. 게다가 찜질복도 직접 한국 쇼핑몰에서 주문했습니다. 식혜와 구운 계란은 파리의 아시안 마켓에서 재료를 구해 직접 제조해봤고, 익숙하지 않던 맛이지만 제겐 어딘가 모르게 정겨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준비 끝에 온돌 힐링 룸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작은 방 2칸에 불과했지만 그 안엔 제가 마지막으로 걸어보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공간을 세상에 공개할 날이 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당연히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진은 나름 정성껏 찍었고 설명도 진심을 담았었지만 좋아요는 몇 개, 댓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류 힐링이라는 문구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생소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도 해볼 만큼은 해봤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저 다음 달 고정비라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심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리셉션 데스크에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행객처럼 보였고 체크인하면서 눈에 띄게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처에서 와이너리 투어를 하다가 지쳤는데 우연히 이 호텔 이야기를 봤어요. 따뜻한 곳에서 하루 쉬고 싶어요. 그녀는 온돌 힐링 룸 중 하나에 묵게 되었고 체크인 당시만 해도 저는 그저 또 한 명의 손님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녀가 프런트에 와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온몸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고 밤새 그렇게 푹 잔 건 몇 달 만이에요. 혹시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제 SNS에 올리고 싶어서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별 생각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미 사진 찍는 손님들은 꽤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유명한 사람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사진 하나 올라간다고 당장 무슨 일이 생기겠나 싶었죠. 하지만 3일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이메일 계정에 예약 문의가 부쩍 늘었고 SNS 계정엔 이곳 진짜 프랑스에 있나요? 예약 어떻게 하나요? 같은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의 일치겠거니 했지만 계속해서 알림이 울리고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를 받게 되면서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고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여성분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여행 콘텐츠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 호텔 찜질방을 너무 좋게 소개해서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제야
저는 그녀의 계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팔로워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한 유럽 여행 인플루언서였고 그녀가 올린 포스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힐링이 필요할 때 난 이곳을 선택할 거예요. 프랑스에 있지만 마음은 한국에 다녀온 기분입니다. 사진 속 그녀는 찜질복을 입고 온돌 위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구운 계란과 식혜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따뜻했고 분위기는 고요했으며 전체적으로 그 장면은 마치 한 편의 명상 같았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호텔은 예약이 밀려들었고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아내와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주고받게 되었죠. 하지만 손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찜질방이라는 문화 자체가 유럽인들에게는 생소했기 때문에 그 낯설미 곧 오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스페인 커플이 온돌룸을 이용한 후 체크아웃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유를 물었고 그들은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단순했어요. 한국 찜질방이라고 해서 사우나처럼 땀이 확 나는 걸 기대했는데 그냥 따뜻한 바닥뿐이더군요.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온돌과 조용한 분위기만으로 충분할 거라 믿었던 제 생각이 너무나도 단순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몇 손님들이 찜질방인데 왜 증기룸이 없나요? 스파처럼 뭔가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당황했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찜질방은 한국인의 정서와 라이프 스타일이 녹아있는 공간이지만 유럽인들에게는 단순한 휴식 공간 이상의 맥락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공간이 아름답고 음식이 특색 있어도 고객의 기대와 체험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말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여주려는 건 단순히 한국의 겉모습인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진짜 정신인가? 결국 손님들의 불만은 단순한 기능의 부재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찜질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것이 가진 의미까지 설명하고 경험하게 하자고요. 우선 온돌 힐링룸 입구에 한국 찜질방의 역사와 철학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했습니다. 찜질방이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곳이라는 내용을 담았고 식혜나 구운 계란의 의미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식혜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시원하게 땀을 뺀 후 먹는 영양 보충제 같은 개념입니다. 라는 문구도 넣었죠. 더불어 매일 저녁 작은 찜질방 예절 가이드 타임을 도입해 10분간 직원이 손님들에게 찜질방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을 가진 손님들도 이제는 찜질방의 정신적 배경을 이해하고 더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따뜻한 방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철학이 담긴 공간이다. 또 다른 손님은 식혜를 마시며 이제는 이 음료의 의미를 알 것 같다. 마치 우리 어머니가 만든 허브차를 마시는 기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호텔은 단순히 찜질방 콘셉트의 이색 숙소를 넘어 한국의 온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수익은 물론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소중했던 건 손님들이 이곳에서 문화적 감동을 느끼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손님들은 체크아웃할 때 단순히 편안했어요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알게 되었어요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매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호텔이 안정을 되찾고 온돌 힐링룸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자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 호텔만이라도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찜질복을 입고 웃고 식혜를 마시며 감동하고 체크아웃하며 이 마을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화가 호텔에만 머무르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이 작은 경험이 마을 전체로 퍼진다면 어떨까? 그 생각은 점점 구체적인 꿈이 되었습니다. 프로방스의 이 작은 마을에 한국의 온돌 찜질방 문화를 하나의 지역 문화 콘텐츠로 정착시키는 것. 이곳을 단순한 숙박지가 아닌 한류 힐링 마을로 발전시키는 상상 말입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그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고 머릿속에선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마을의 다른 소규모 숙박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온돌 시스템을 적용해 볼 생각은 없나요?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식 찜질방?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는 반응도 있었죠.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위기를 겪었고 생소한 것을 시도하기엔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든 자료를 들고 다니며 찜질방의 의미와 그로 인해 생긴 변화들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손님들의 반응, SNS 후기, 인터뷰 영상까지 함께 보여주었죠. 그중 몇몇 업주들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온도를 깔면 난방비도 절감될 수 있겠네요. 손님들이 식혜를 좋아한다는 건 꽤 놀랍네요라며 한두 명씩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소규모 모임을 만들었고 한국의 찜질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온라인 웨비나도 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과도 화상회의를 주선해 찜질방의 구조와 시스템을 더 정확히 이해하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것을 배웠고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 관광청에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류힐링 마을 조성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붙은 그 계획서엔 마을의 빈 공간을 활용해 공동 찜질 공간을 만들고 찜질방 체험 관광 루트를 구성하며 계절별 한국식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담겼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점차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 TV 방송국에서 이 호텔을 취재한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방영 이후 마을로 문의 전화가 쏟아졌고 그제야 지역 공무원들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 무렵부터 마을 곳곳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카페는 한국식 전통차 메뉴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라벤더 오일과 연계한 한방 찜질 아로마 세션 프로그램도 생겨났습니다. 아이디어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냥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 문화냐? 우리는 우리 전통이 있는데 동양 문화로 마을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자주 만나 설명했습니다. 이건 전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고. 온돌은 단지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함께 쉬는 공간을 만드는 철학이며 찜질방은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문화라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주민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솔직히 난 처음엔 반대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 호텔에 묵고 찜질방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웃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사람들에겐 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문화는 우리 마을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건 제가 꿈꾸던 변화의 진짜 시작이었고 이 마을이 하나의 온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데우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준 말이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면 호텔 앞 라벤더는 다시 보랏빛 향기를 품고 여름이면 떼약볕 속에서도 온돌방의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찜질복을 입고 라운지에서 식혜를 마시는 모습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이 마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로비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오가고 리셉션 데스크 한편엔 한국 힐링 문화체험 안내문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온돌 힐링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지역 매체에 이어 전국 방송에서도 취재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였습니다. 찜질방이라는 문화를 통해 한국을 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뜨끈한 방에서 땀을 흘리는 것, 이상의 의미, 곁에 있는 사람과 조용히 시간을 나누고 따뜻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마음을 녹이는 그 정서 말입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온 한 가족이 저희 호텔을 방문했는데 그중 어머니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 냄새가 나요. 따뜻한 바닥, 식혜 냄새, 그 조용한 분위기까지. 고향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요즘 저는 종종 로비 한편의 오래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합니다. 관광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온돌방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젊은 연인들, 식혜를 처음 마셔보고 얼굴을 찡그리다 이내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이 모든 풍경이 이 마을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더 기쁘게 하는 건 이 변화가 단지 사업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때 생계 때문에 모든 것을 무겁게 짊어지고 살았던 저에게 이 문화는 다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님의 웃음을 관찰하게 되었고 직원들과 더 깊이 소통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제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해둔 동료가 되었고 아들은 이제 호텔 운영에 흥미를 보이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언젠가 너도 이 따뜻함을 직접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하곤 하죠. 이제 저는 더 멀리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한국의 도시를 찾고 싶습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열고 싶고 한국에서 찜질방 관련 장인들을 초청해 워크숍도 열어보고 싶습니다. 단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곳이 유럽 속 작은 한국의 쉼표로 남기를 바랍니다.